빗줄기가 쏟아지는 라오스 정글. 흙탕물 위로 한 남자의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당신들 트럭 다 망가진다고요. 비켜요. 트럭은 고치면 되지만 사람은 못 고쳐. 50년 만에 폭우로 고립된 라오스의 한마을. 죽어가는 아이들을 태운 구급차가 유일한 다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를 시공한 일본 건설사 소장은 길을 막아섰습니다. 매뉴얼 제1조,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입 불가. 돌아가세요. 그때였습니다. 흙탕물을 튀기며 한국 건설팀의 덤프트럭들이 돌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소장이 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전 재산인 트럭을 강물 속으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트럭으로 바치겠다는 것이었죠. 매뉴얼을 지킨 일본, 트럭을 버린 한국. 그날 밤 폭우 속에서 갈라진 두 나라의 운명. 지금 공개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루카스 후버입니다. 국제적십자사 소속의 긴급 구호팀장이죠. 지난 20년간 시리아 내전, IT 지진, 방글라데시, 홍수까지 숱한 재난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모습과 최선의 모습을 모두 봤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라오스 정글에서 겪었던 그날의 분노와 전율은 제 모든 경험을 압도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때는 7월 라오스 우기였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죠. 48시간 동안 600mm가 넘는 물폭탄이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절반이 이틀 만에 쏟아진 겁니다. 메콩강 지류들이 범람했고 산사태가 곳곳에서 일어났죠. 도로는 강이 되었고 다리는 섬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세피안 마을이었습니다. 인구 500명 남짓한 작은 마을인데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죠. 현지 의료진에게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콜레라 의심 환자가 15명, 만삭의 임산부가 3명, 다리가 부러진 아이들이 7명. 식량도 바닥났고 의약품은 3일 전에 이미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5살짜리 여자아이 하나가 열이 40도가 넘는데 해열제가 없다고 했죠. 아이 엄마가 울면서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제발 빨리 와달라고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구급차 3대를 편성했습니다. 의사 2명, 간호사 4명, 구급대원 6명. 진흙탕이 된 도로를 뚫고 6시간을 달렸죠. 중간에 2번이나 차가 빠졌고 3번은 나무를 치워야 했습니다. 바퀴가 진흙에 빠질 때마다 우리 모두 차에서 내려 맨손으로 밀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마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마침내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인 남콩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리가 눈앞에 있는데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는 급류의 교각 하나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콘크리트 기둥이 언제 꺾여도 이상하지 않아 보였죠. 흙탕물이 미친 듯이 흘러가고 있었고 물속에서 나무와 잔해들이 교각을 계속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쾅, 쾅. 둔탁한 충격음이 울릴 때마다 다리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더 절망적인 건 그 다리를 통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다리를 시공 중이던 일본 건설사 J-칸의 직원들이었죠. 그들은 헬멧부터 안전화까지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한 복장을 갖추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비옷 하나 구겨지지 않은 모습이 기이할 정도였죠. 그들 뒤로는 반짝이는 트럭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J-칸의 현장 책임자 다나카 소장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차가웠습니다. 스톱. 못 지나갑니다. 현재 교각 안전 등급 D등급. 붕괴 위험 90% 이상입니다. 본사 지침상 전면 통제입니다. 저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보세요. 저 안에 환자가 있어요.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고 있다고요. 지금 40도가 넘는 열에 시달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테니 지나가게만 해주시오. 다나카 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젖은 서류철을 흔들어 보였죠. 미스터 후버.
여기 매뉴얼 제7장 3조를 보세요. 홍수 경보 발령 시 안전 계수 1.5 미만일 경우 모든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종이 조각이 문제입니까?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종이 조각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우리 회사가 국제적 소송을 당합니다. 돌아가서 헬기를 부르시죠. 헬기라니요. 이 폭우 속에 헬기가 뜰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시속 60km가 넘는 바람이 불고 시야는 50m도 확보되지 않는데 헬기가 뜬다고요? 그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매뉴얼 뒤로 숨은 겁니다.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으려는 겁니다. 눈앞에 길이 있는데 갈 수 없다는 무력감. 죽어가는 사람들을 두고 규정을 따지는 그들의 냉정함. 저는 빗물 섞인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도 원망스러웠고 저 자신도 한심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도 말을 잃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는 우리가 데려온 의약품들이 쓰이지도 못한 채 놓여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등 뒤쪽 정글숲에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트럭의 정제된 엔진 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칠고 묵직한 소리. 마치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죠.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려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글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거대한 강철 괴물들이 진흙을 튀기며 내달려오고 있었죠.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대한민국 건설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약 30km 떨어진 댐 진입로 공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기들 현장도 폭우로 엉망이 되었을 텐데 우리의 구호 요청 무전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죠. 30km를. 이 폭우 속에서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서요. 두 팀의 모습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일본 팀의 트럭들은 빗속에서도 반짝거렸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차체에 새겨진 J-칸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마치 전시장에서 막 나온 것 같았습니다. 반면 한국팀의 트럭은 온통 진흙 범벅이었습니다. 앞유리에도 진흙이 튀어 있었고 범퍼엔 풀과 나뭇가지가 엉겨붙어 있었죠. 한 트럭은 사이드미러가 통째로 없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나무에 부딪혀 떨어져 나간 모양이었죠. 마치 정글을 뚫고 온 야수들 같았습니다. 선두 지프차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죠. 최 소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우비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보이는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얼굴에서 피로와 결기가 동시에 느껴졌죠. 20년간 현장을 뛴 사람 특유의 거친 기운이 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최 소장은 우리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곧바로 다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흙탕을 걸어가는 그의 장화에서 질퍽질퍽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일본인들이 세워둔 바리케이드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휙 넘어갔습니다. 다나카 소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그를 막아섰습니다. 최상, 여긴 우리 구역입니다. 당신들 현장으로 돌아가시죠. 여긴 통제구역입니다. 최 소장은 그 말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교각 앞으로 가더니 발로 쿵쿵 굴러봤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쇠지렛대로 다리 난간을 때려봤죠. 깡, 깡. 쇳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정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인들은 서류와 측정기로 안전을 확인했지만 그는 자신의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따라온 한국인 반장에게 짧게 물었습니다. 김 반장, 이 다리 버틸 수 있겠어? 김 반장이라 불리는 사내가 손전등으로 교각 아래를 비추며 대답했습니다. 상판은 괜찮은데요. 3번 교각 밑이 심하게 패였습니다. 물살에 기초가 파여서 거의 공중에 떠 있는 수준입니다. 하중받으면 바로 꺾입니다. 최 소장이 턱을 쓸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밑을 받치면 되겠네. 옆에서 듣고 있던 다나카 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받친다니요?
토목공학을 모르십니까? 지금 유속이 초속 3m입니다. 콘크리트 양생도 불가능하고 지지대를 세울 시간도 없습니다. 가물막이 공사만 해도 최소 3일은 걸립니다. 비상식적인 소리 하지 마세요. 다나카의 말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교과서대로라면 그게 정답이었죠. 하지만 최 소장은 그런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나카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상식? 너네 일본 사람들은 그놈의 상식 따지느라 사람을 죽이나? 다나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최 소장이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그의 지능 묻은 장화가 다나카의 반짝이는 안전화 앞에 섰습니다. 비켜. 우린 지나간다. 다나카가 악을 썼습니다. 안 됩니다. 이 다리는 우리 J-칸의 자산이자 관리구역입니다. 허가 없이 손 떼면 불법입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도쿄 본사에 보고하겠습니다. 최 소장이 다나카의 넥타이 맨 하얀 셔츠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흑투성이 작업복을 한번 봤죠. 그러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야, 김 반장. 저 양반들이 안 된다는데 어쩌냐? 김 반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어쩝니까? 밀고 들어가야지. 애들이 죽게 생겼는데 뭘 따집니까? 최 소장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호차, 2호차. 후진으로 진입해. 강물로 들어간다. 일본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나카 소장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강물로 들어간다고요? 트럭을요? 한국팀의 25톤 덤프트럭 2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가 비탈길을 향해 후진하고 있었죠. 그 아래엔 죽음의 아가리 같은 흙탕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붉은 테일램프 불빛이 빗줄기 사이로 번져 보였습니다. 다나카 소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들 미쳤습니까? 저 트럭이 얼마짜린지 알아요? 한 대에 3억 원이 넘습니다. 저거 침수되면 엔진 다 나간다고요. 전자장비 전부 고장납니다. 누가 보상할 겁니까? 일본인들에게 장비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트럭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며 애지중지했죠. 장비 점검표만 해도 50개 항목이 넘었고 세차는 일주일에 3번씩 했습니다. 그들에게 3억 원짜리 장비를 고의로 물에 빠뜨리는 행위는 돈을 불에 태우는 것보다 더한 야만적인 행위였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최 소장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상? 내 차야. 내가 버린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 말에 일본 기술진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유재산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개념이 그들의 매뉴얼엔 없었으니까요.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도 절대 나오지 않는 답이었죠.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불가능한 방정식이었습니다. 첨벙. 거대한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첫 번째 트럭의 바퀴가 물에 잠기더니 곧이어 범퍼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트럭 안의 기사가 창문으로 손을 내밀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트럭도 물속으로 들어갔죠. 운전석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들은 창문을 열어두고 언제든 탈출할 준비를 했지만 핸들에서 손을 떼지는 않았습니다. 트럭 2대가 다리 아래 무너지기 직전에 교각 양옆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살이 너무 셌던 겁니다. 초속 3m의 급류는 25톤 덤프트럭조차 밀어낼 만큼 거셌죠. 육중한 트럭이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어가 강바닥의 자갈 위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대기하던 굴착기 한 대가 움직였습니다. 굉음을 내며 비탈길을 내려오더니 긴 붐대를 쭉 뻗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팔을 뻗어 물에 빠진 친구를 붙잡듯이 굴착기의 버킷이 강물 속에 잠긴 트럭의 적재함을 위해서 꽉 눌러주었습니다. 쇠와 쇠가 맞부딪히는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지지대 역할을 하는 트럭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굴착기가 위에서 누르고 뒤에서 받치는 형국이었죠. 기계와 기계가 서로 부둥켜 안고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전우가 전우를 껴안은 것처럼요. 최 소장이 소리쳤습니다. 적재함 올려. 다리 상판에 딱 붙여.
물속에 잠긴 덤프트럭의 적재함이 서서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압 실린더가 비명을 지르듯 끼익 소리를 내며 솟아올랐죠. 물속에서 유압을 쓰는 건 기계에겐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트럭은 버텼습니다. 덤프트럭의 적재함 끝부분이 휘어져 내린 다리의 상판 밑바닥에 닿았습니다. 끼익, 쿵.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무너지려던 다리가 트럭 위에 얹혔습니다. 트럭의 서스펜션이 한계까지 눌리며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철이 강철을 떠받치고 기계가 기계를 부둥켜 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3억 원이 넘는 최신형 덤프트럭을 일회용 지지대인 동바리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굳을 때까지 받쳐주는 나무 버팀목처럼요. 나무 토막 대신 최신형 덤프트럭을 쓴 겁니다. 다나카 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중얼거렸습니다. 박하나. 말도 안 돼. 저건 공법이 아니야. 저건 그냥 자살행위라고. 맞습니다. 그건 토목공학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공법이었습니다. 어떤 매뉴얼에도 적혀있지 않은 방법이었죠. 하지만 그건 희생이라는 이름의 한국인들만이 가진 전술이었습니다. 어이, 적십자 양반. 뭐해요? 빨리 지나가요. 최 소장의 고함 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을 때가 아니었죠. 저 사람들이 목숨 걸고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구급차 운전사에게 급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출발해. 최대한 빨리 건너. 첫 번째 구급차가 조심스럽게 다리 위로 진입했습니다.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다리 전체가 삐걱거렸습니다. 삐걱, 끼익.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죠. 운전석의 기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시속 5km. 그보다 빨리 가면 충격이 가해지고 그보다 느리면 다리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뒷칸에는 환자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사가 이 다리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리 아래서는 한국인들의 트럭이 엔진이 터져라 굉음을 내며 상판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에 맞춰 구급차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광경은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다리 위에는 비옷조차 더러워지지 않은 일본 J-칸 직원들이 서류철을 움켜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류 위의 글자들, 안전 개순이 붕괴 위험이니 하는 숫자들은 빗물에 번지고 있었죠. 그 숫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사람이 살고 죽는 판인데요. 그들은 자기들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리 아래 흙탕물 속에서는 온몸이 진흙 범벅이 된 한국인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도 진흙이 튀어 있었고 작업복은 젖어서 몸에 들러붙어 있었죠. 물이 허리까지 차올라도 그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차가운 물에 30분 넘게 잠겨 있으면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넥타이를 맨 자들은 방관했고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은 자들은 행동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류에서 거대한 통나무 하나가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집채만한 나무였습니다. 급류를 타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죠. 검은 그림자가 물살을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저건 적의 트럭을 들이받으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위험해요. 하지만 물속에 있는 트럭 기사들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시동을 끄고 뛰어나오면 트럭이 떠내려가고 트럭이 떠내려가면 다리가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면 그 위에 구급차까지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도미노처럼 연결된 운명이었죠. 다나카 소장 같았으면 당장 탈출하라고 명령했겠죠. 매뉴얼대로라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가 우선이니까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고 교과서적인 정답이었습니다. 소송 위험도 줄이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니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무전기에서 한국어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박 기사, 핸들 꽉 잡아. 밀리면 죽는다. 그러자 물속 트럭에서 대답이 왔습니다. 걱정 마쇼. 내가 이 똥차랑 10년을 살았어.
이 녀석이 날 버릴 리가 있어. 쾅. 통나무가 트럭의 측면을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트럭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다리 위 구급차도 함께 흔들렸죠. 운전석의 기사가 비명을 질렀고 환자들을 실은 뒷칸에서도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트럭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받치고 있던 굴착기가 더 강하게 트럭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굴착기 기사가 이를 악물고 레버를 당기는 게 보였습니다. 팔뚝에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죠. 기계와 사람이 한 몸이 되어 버티고 있었습니다. 통나무는 트럭의 옆구리를 쓸고 지나가 하류로 떠내려갔습니다. 트럭 측면에 깊은 찌그러짐 자국이 남았지만 트럭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트럭 위에서 구급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구급차 3대가 무사히 다리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무거운 구호물자 트럭이 건널 차례였죠. 의약품, 식량, 식수가 가득 실린 5톤 트럭이었습니다. 저 물자들이 건너지 못하면 환자들을 살려도 굶어 죽게 됩니다. 의약품이 없으면 수술도 못하고 항생제도 투여할 수 없습니다. 다리 밑에 트럭들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물속에서 30분 넘게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엔진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타이어는 터지기 일보 직전처럼 옆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물에 잠긴 배기관에서는 비정상적인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고 있었죠. 기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디젤 엔진 특유의 덜컹거림이 점점 불규칙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기사 한 명이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소장님, 수온계 레드존입니다. 엔진이 과열됐어요. 150도 넘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동 꺼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폭발해요. 일본 매뉴얼대로라면 당장 시동을 끄고 대피해야 했습니다. 엔진이 과열되어 폭발하면 기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라디에이터가 터지면 뜨거운 냉각수가 운전석까지 튈 수 있습니다. 화상은 기본이고 운이 나쁘면 눈을 잃을 수도 있죠.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소장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안 돼. 시동 끄면 유압이 풀려. 유압 풀리면 적재함이 내려가고 적재함 내려가면 다리 무너져. 알겠냐? 기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엔진이 터지는데요. 최 소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터뜨려. 무전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죠. 기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예? 터져도 상관없으니까 절대 시동 끄지 마. 그냥 터뜨려. 수리비는 내가 줄 테니까. 걱정 마. 내 몸만 다치지 마라.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다나카 소장도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매뉴얼이 바람에 펄럭였지만 그는 그걸 펼쳐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기계는 관리해야 할 자산이었지만 한국인들에게 기계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도구가 부서지면 새로 사면 되지만 사람은 새로 살 수 없다는 그 단순한 진리. 그 결기가 무전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구호 트럭이 다리 중간쯤 지날 때였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지지대 역할을 하던 덤프트럭의 보닛에서 하얀 김이 솟구쳤습니다. 엔진이 결국 터진 겁니다. 라디에이터가 폭발하면서 뜨거운 냉각수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증기가 빗줄기 사이로 피어올랐죠. 기사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피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시동키를 놓지 않았습니다. 엔진은 죽었지만 유압 시스템엔 아직 압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유압의 힘까지 짜내어 적재함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1분, 2분.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압 게이지의 바늘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그 모습은 마치 심장이 멈춘 뒤에도 아이를 품에서 놓지 않는 부모 같았습니다. 기계가 보여준 그 처절한 헌신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 구호 트럭이 다리를 완전히 건넜습니다. 그제야 최 소장이 무전기로 외쳤습니다. 다 건넜다. 나와. 물속의 기사들이 허겁지겁 트럭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 있었죠.
그들이 강둑으로 기어 올라오자마자 트럭의 적재함이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유압이 완전히 빠진 겁니다. 다리가 다시 삐걱거렸지만 이미 모든 차량이 건넌 뒤였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마지막 트럭까지 무사히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제야 굴착기가 굉음을 멈췄고 다리 아래의 트럭들도 완전히 숨이 끊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엔진 소리, 고함 소리, 물소리가 뒤엉켜 아수라장이었는데 이제는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이 끝난 직후의 전장 같았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기지 않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쓰러지듯 주저앉았고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국팀의 덤프트럭 2대는 처참했습니다. 운전석까지 물이 들어차 있었고 엔진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한 대는 보닛이 뒤틀려 있었고 다른 한 대는 옆구리가 통나무에 맞아 깊이 찌그러져 있었죠. 수억 원짜리 장비가 1시간도 안 되어 고철 덩어리가 된 겁니다. 아침에는 멀쩡하게 굴러가던 트럭이 이제는 폐차장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퀴는 지늘개 반쯤 묻혀 있었고 차체는 온통 흙투성이었습니다. 다나카 소장이 조용히 최 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엔 더 이상 경멸이 없었습니다. 대신 두려움 같기도 하고 경외심 같기도 한 복잡한 표정이 서려 있었죠. 아까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깨끗한 안전모에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최상.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당신 회사의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6억 원이 넘는 손실입니다. 본사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최 소장은 주머니에서 젖은 담배를 꺼내 한번 보더니 바닥에 던졌습니다. 어차피 불도 안 붙는 담배를 왜 꺼냈는지 모르겠더군요. 어쩌면 그냥 손에 뭔가를 쥐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긴장을 풀기 위한 습관이었겠죠. 그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손에? 글쎄요. 사람 목숨값보다 비싼 트럭은 세상에 없는데요. 저 마을에 아이가 30명 있습니다. 트럭 2대로 30명을 살렸으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본사요? 설명하면 됩니다. 이해 못하면 내가 갚으면 되고요. 다나카 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매뉴얼을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매뉴얼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초라한 휴지 조각인지 깨달은 듯했죠. 빗물에 젖어 글자도 번진 그 서류를 그는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구겨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 기사들이 트럭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이 흙탕물에 젖어 있었고 몇몇은 이마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통나무에 맞을 때 부딪힌 모양이었죠. 옷은 찢어지고 손톱 밑엔 진흙이 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망가진 트럭을 보며 울상을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트럭의 보닛을 두드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가버렸네. 고생했다, 임마. 내가 오늘 30명 살렸어. 잘했어, 이 녀석아. 소장님, 이거 폐차시키면 신형으로 뽑아주시는 거 맞죠? 시끄러워. 중고로 알아봐 줄게. 그것도 5년 넘은 놈으로. 농담이 오갔습니다. 그들은 영웅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펑크난 타이어를 갈아 끼운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일상의 연장선인 것처럼요. 그게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진짜 영웅은 자신이 영웅인 줄 모른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안도감과 존경심,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빗줄기보다 뜨거운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거짓말처럼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고 새들이 울기 시작했죠. 정글에 햇살이 쏟아지자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들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폭풍우가 꿈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공기는 비에 씻긴 듯 맑았고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하지만 강가에 처박힌 트럭들이 그게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피안 마을의 환자들은 모두 무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콜레라 의심 환자 15명 중 3명은 정말 콜레라였는데 몇 시간만 더 늦었으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정말 아슬아슬했다고요. 특히 열이 40도까지 올랐던 5살짜리 여자아이는 도착 직후 바로 수액을 맞고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만 더 늦었어도 뇌 손상이 왔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밤새 울다가 잠이 들었다고 했죠. 만삭의 임산부 중 1명은 그날 밤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죠. 아이 엄마는 아이 이름을 한국이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라오스어로 발음하면 조금 다르게 들렸지만 그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고마움을 이름에 담은 겁니다. 평생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날 밤을 기억하겠죠. 다리가 부러진 아이들도 모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했으면 평생 절름발이가 될 뻔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마을에 다시 울려 퍼졌고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날 밤 그 다리 위에서 벌어진 사투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강가에는 한국팀이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강물에 처박혔던 트럭들을 건져 올리고 있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트럭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유리는 다 깨지고 차축은 휘어져 있었으며 엔진룸은 진흙과 물풀로 꽉 차 있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엔진 위에서 퍼덕거리고 있었죠. 한 트럭은 문짝이 아예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사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J-스칸 직원들이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여전히 반짝거렸고 옷은 깨끗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매뉴얼대로 안전하게 대피해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트럭에는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어제 폭풍우가 온 게 맞나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주민들은 깨끗한 일본 트럭을 외면하고 찌그러지고 진흙투성이가 된 한국 트럭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망가진 트럭에 야생화를 바치고 한국인 기사들에게 옥수수와 과일을 건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마을이었지만 그들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손수 짠 천을 가져와 한국인 반장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한국인 기사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손자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기술이란 무엇일까요? 완벽한 설계도? 빈틈없는 매뉴얼? 아니요. 제가 라오스 정글에서 배운 기술의 정의는 달랐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기술은 그저 차가운 쇠붙이일 뿐이라는 것을요. 일본은 트럭을 지켰지만 자존심을 잃었고 한국은 트럭을 잃었지만 전설을 얻었습니다. 저는 제네바 본부로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식적인 재난 보고서였지만 저는 마지막에 개인적인 소회를 덧붙였습니다. 상관이 뭐라고 할지 몰랐지만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후대의 구호 활동가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였으니까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라오스 세피안 지역에는 2개의 다리가 있었다. 하나는 일본이 만든 콘크리트 다리였고 다른 하나는 한국인이 만든 의리의 다리였다. 콘크리트 다리는 매뉴얼 때문에 막혀 있었지만 한국인이 만든 의리의 다리는 어떤 폭풍우에도 막히지 않았다. 한국 건설팀은 며칠 뒤 자신들의 장비를 수리하기도 전에 마을 진입로 보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도 없는 일이었죠. 본사에서 연락이 왔지만 최 소장은 대답했습니다. 길이 뚫려야 사람이 산다고요. 그들의 단순하고도 고집스러운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망가진 자기 트럭은 나중으로 미뤄두고 마을 사람들이 다닐 길부터 고쳤습니다. 삽과 곡괭이로 진흙을 퍼내고 자갈을 깔았습니다. 무릎까지 진흙에 빠지면서도 묵묵히 일했죠.
마을 아이들이 그 주변에서 놀았고 어른들은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한 아저씨는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코리아 굿 피플.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밥을 지어왔고 저녁에는 술 한 잔을 나눴습니다. 일본 팀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들도 무언가 느끼는 바가 있었겠지만 선뜻 나서지는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누가 와주길 바라는가? 매뉴얼을 들이대며 안전해지면 구하러 가겠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차를 부서뜨려서라도 지금 당장 가겠다는 사람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저는 주저없이 코리아를 부를 것입니다.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심장을 두드립니다. 손익계산서를 펼치지 않습니다. 대신 두 팔을 펼칩니다. 그날 밤 메콩강의 흙탕물 속에서 빛나던 것은 굴착기의 헤드라이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품격, 헌신이라는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잊지 못합니다. 빗소리 속에서 들려오던 한국어 고함 소리를요. 애들이 죽게 생겼는데 뭘 따지냐는 그 거친 말투를요. 그리고 심장이 터지는 순간까지 핸들을 놓지 않던 그 기사의 눈빛을요. 그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결의만 있었죠. 그날 라오스 정글에서 저는 진짜 영웅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바로 그것이 진짜 영웅의 증거입니다. 자신이 영웅인 줄 모르는 사람, 당연한 일이라며 목숨을 거는 사람, 그게 바로 영웅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의 오지에서 땀 흘리고 있을 대한민국의 현장 근로자들. 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빛납니다. 코리아라는 이름은 그들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좋은 트럭, 번쩍이는 장비, 완벽한 매뉴얼. 전부 돈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타인의 생명을 위해 내 전 재산인 트럭을 망설임 없이 진흙탕에 처박을 수 있는 용기. 엔진이 터져나가는 순간까지 핸들을 놓지 않는 그 책임감. 그건 억만금을 줘도 절대 살 수 없는 오직 사람의 심장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일본은 매뉴얼을 지켰지만 세계의 존경을 잃었고 한국은 트럭을 잃었지만 사람을 얻었습니다. 차가운 계산기가 아닌 뜨거운 가슴으로 일하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의 오지에서 땀과 기름밥을 먹으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고 계신 모든 현장 근로자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한국인의 뜨거운 의리에 가슴이 벅차오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버튼 하나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한국의 영웅들을 찾아내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